자, 2023년 대비 임용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수업 이렇게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아닐까요? 내가 암만 힘이 들어도 뽑는다면 그죠? 뽑는다면 또 그다음에 뭘 공부해야 될까? 이게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그다음에 여기 채팅창으로 저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피드백 잘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피드백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많이 뽑을까? 아니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전망 같은 거. 작년에 신문 기사가 하나 이제 저한테 여기 해커스 쪽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올해 이제 2023년도 내년도 채용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사설교사 쪽에 TO로 잡혀 있다 정도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 관계자분이 전망 괜찮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한번 났던 거죠. 신문에 한번 났다서 올해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신문 전망이고요. 신문에서 전망은 아니고 이제 발표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뒤집을 정도의 극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또 뒤집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티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09년도 뭐 이럴 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지형을 좀 우리가 많이 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예년만큼 옛날만큼 이렇게 훅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완전한 긍정도 완전한 부정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 부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거. 제도적인 지지 기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법이 통과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법에서 우리의 염원이었던 둔다. 사설교사나 실기교사를 둔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라 둘 수 있다로 했었기 때문에 안 둬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둔다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마다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 전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점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학원가에서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예언하시는 쌤들 있잖아요.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너무 예언하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예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사견을 더해서 막 듣고 싶은 말에다가 사견을 더해서 막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선생님. 그런 선생님도 교육학 선생님들도 많고 뭐 좀 저도 전해 들은 게 있어서 작두 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우 선생님 작두 탔어요. 뭐 이러면서 작두 탔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두 타셨던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전망은 이제 그 정도로 한번 해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어때 왔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련된 거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할 내용이죠. 일단은 어떻게 해왔는가는 이제 기출 분석을 조금 해볼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 안에 올해 시험 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뭐 전에 들은 얘기나 또는 그 시험 치셨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올해 시험 문제 느낌이 어땠어요? 올해 시험 문제 느낌이 어땠어요? 저도 그 당일날 막 스트리밍 하면서 막 해봤었는데 올해 시험 문제 느낌이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다고 들었다. 진짜 너무하다. 꼬아서 낸다. 기존 기출과 좀 다른 느낌? 어려웠다.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나온 것 같다. 5분 이상
문제 읽는데 5분 이상. 시간이 모자란 분들도 있었구나. 근데 재밌는 그 저기 반응들, 학생들의 반응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달랐다는 거. 물론 이제 정보봉사 쪽이나 정보학 쪽 선생님들은요, 되게 쉽게 나왔네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쉽게 나왔네 이러시고, 그다음에 잠깐요, 음이 들어와 있네. 되게 쉽게 나왔네 이러시고, 또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은 이건 좀 어렵다 뭐 이런 분도 좀 있으셨고, 열린 답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 조건이 보면 어떤 문제는 좀 이렇게 조건 자체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는 평가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소 관리에서의 평가 기준과 뭐 계획할 때라든가 선정할 때라든가 매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근데 넓은 거를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 툭 던졌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거의 이제 자유롭게 쓰시오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가능한 이제 딱딱 정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해진 걸 푸는 걸 좋아하는데 답이 이거다 이런 걸 이제 딱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쌤들은 점수를 주려고 하셨던 걸로 제가 보여요. 많이 점수를 주려고 하셨던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열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 열어버린 느낌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닐까 이런 거, 마치 뭐 대안을 쓰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예를 들어서 이용자 교육의 방법을 쓰시오. 그럼 방법 자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그냥 편하게 써도 되는 것 이런 건데, 우리가 조금 이거 답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색다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려웠다는 부분은 일단 기출 한번 보면서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기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다뤘던 문제풀이 때 다뤘던 거 뭐 옛날 거 말고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 다뤘던 내용들이 얼마나 그 유사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정도는 좀 따져보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특정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 같은 경우가 그런 특정한 문제 그 좀 낯선 부분이 다른 문제들의 그 난이도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되게 쉽게 냈는데도 난이도를 확 깎아갖고 어렵게 느껴지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제 총평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죠? 네, 그런 건데 좀 보자고요. 기출 영역 분석해 보면 항상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기출 문제 요 시간 연도 있죠.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문제 스타일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주관식 시절, 객관식 시절, 주관식 시절, 한 번 바뀐 주관식 시절, 이렇게 바뀝니다. 3번 정도 바뀐다고 봐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가다가 객관식으로 한번 변경됩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그러니까 1, 2, 3차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2009년도 그때 이제 우리한테는 암흑기였죠. 암흑기에는 2009년도 때 객관식하고 2차 주관식, 그 다음에 3차 면접으로 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고, 주관식에서 논술형이 있던 게 빠져가지고 지금의 주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객관식하고 논술형으로 있었어요. 시험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 이전까지는 그냥 서술형 정도의 느낌이 드는 서술형 정도의 주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었을 때 객관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객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근데 주관식이 상당히 논술형 주관식, 서술형과 논술형 주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시대로 왔을 때 기입형, 그러니까 단답형 있죠. 단답형, 기입형 문제랑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논술형이 빠졌죠.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만 있습니다. 서술형은 답안을 쓸 때 한 줄에 하나 정도씩 쓰면 되는 정도 분량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목 편중 그래도 약간의 오차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이전 객관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가 어떤 과목은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조금 나오는 과목이 있고, 이게 문제 편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점수 잘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가 들쑥날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자료 조직은 일정하고 정보봉합 파트가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걸 분석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근데 객관식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문헌정보학회 4개 학회 있죠. 4개 학회가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적을하기 위해서 그 출제 범위를 잡기 위해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뜬금없고 막 불만도 많고 또 이거 어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출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각 전국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얻어요. 그래가지고 출제 범위를 정합니다. 어떤 과목에 어디서 나온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나온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은 어디서 이렇게 나온다고 정해놨고 그 정해진 과목이 이제 일단 8개 과목은 기본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개 과목이 이렇고요. 물론 과목명은 조금 달라요. 독서 교육이 아니라 독서 지도고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예요. 근데 그거 이제 요즘에 맞게 이름을 좀 바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갔던 것이 이제 2009년도 들어가면서부터 과목당 문항수가 정해지고 비중이 잡혀요. 그래서 그것의 흔적이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쌓여있던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13%대가 유지가 되고 디지털 도서관 뭐 1% 차니까 별 미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교육도 13%죠. 근데 학교도서관이 18%, 4%잖아요. 정보매체가. 이 학교도서관하고 정보매체를 합쳐서 해요. 합쳐서 그 두 과목의 분량을 만들어요. 학교도서관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과목의 객관식 시절에 배점이 어떤 식이었냐면 한 과목에 5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58에 40에서 40문제였거든요. 객관식이. 근데 학교도서관하고 매체는 매체 3문제, 학교도서관 7문제 이렇게 나와서 2개 합쳐 10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런 스타일의 비율 65%, 35% 정도 비중으로 나오고 이번에 딱 보고 나니까 400문제가 딱 됐더라고요. 운 좋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운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잘 봐서 이번에 됐어요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과목이 많이 나와서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다 골고루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목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분류부터 과목별로 이제 그 영역을 좀 봅니다. 여기 있는 요 영역들도 가능하면 뭐에 맞췄냐면은 2008년도 공청회에서 그 사기학교 공동 프로젝트에서 잡았던 출제 범위랑 유사하게 잡았어요. 뭐 어떤 건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게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공무원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목록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목록에서 다루거든요. 그 공무원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목록에서 다루고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잘 안 미미한데 임용에서는 목록에서는 안 다루고 목록 범위는 없고요. 디지털 도서관 범위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가 좀 디지털적인 요소로 많이 물어보는 편인 거죠. 자, 하여튼 그럼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당연히 이렇습니다. KDC, DDC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냥 메인이죠. 주요 분류법은 보통 역사랑 붙어서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없어요. 분류 이론 및 역사에서는 이제 2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대부분 서술형보다는 기입형이고, 여기도 서술형보다는 실습이에요. 실습. 이렇게 분류교 만들고 왜 이렇게 썼는지 써라 이런 거. 이번에도 그런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목록에서도 뭐 일반론적인 거 말고 당연히 KCR과 코막만 따로 물어보거나 이걸 합치거나 전체 얘네만 가지고도 지금 60%에 육박합니다. 70% 가까이 나오네요. 7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KCR, 코막 정보정 이제 응용으로 정보정 표현을 못하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FR 시리즈라고도 해요. FR 패밀리랑 RD에서 FR 시리즈랑 뭐 RDA 같이 해가지고 15% 정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고 그냥 유추할 수 있게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으면 유추할 수 있게끔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어디가 중점이 돼야 될지 보이시죠?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조심할 건. 그 다음에 정보봉사론. 얘는 어디에 편중되어 왕창 나온다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 정도가 나오긴 해도 이게 지금 정보봉사는 어디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복합 문제 만들어 내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복합 문제가 9문제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복합 문제가 되게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제 비중이 높고 뭐 디지털 도서관도 엮어서 나올 만하고 또 학교 도서관하고도 엮어 나올 만한 게 분야가 많아서 얘는 이게 골고루 잘 섞여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기출 분석해 봤을 때는 정보공사론이 정보매체론이랑 거의 비슷하게 아주 빈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보공사론 비중이 딱 잡혀서 나왔어요. 정보사로는 이번에 아는 교수님하고 통화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말
너무 쉽게 나왔다 이러시던데 여러분들 여기 말이 막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항 전체적인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이거 많이 받았어요. 자, 다음에 검색론. 검색은 딱 편중 느낌 오죠. 색인에서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색인에서 왕창 나오고요. 탐색 실제에서 이번에도 색인에서 나왔었죠. 영문어민도 또 나왔죠. 영문어민도 또 나오고 시소로스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연산자 나왔죠. 그러니까 탐색이 실제랑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부분도 이번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는 색인, 실제, 그다음 평가. 그러니까 색인 연산자 보통 연산자 내셔요. 쉽게 내는 편. 요즘에 우리 그 TO 범위 있잖아요. 그 지금 경쟁률 4대1 평균 경쟁률이 지금 4대1 정도 그 전국 평균을 4대1로 만들기 위해서 4대1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이나 이런 정보 학종 되게 쉽게 내시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윌슨 이런 거는 좀 좀 그랬고요. 좀 그랬고요. 아무튼 윌슨은 좀 어려웠죠. 네, 그랬고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 나왔지 싶은 느낌이 좀 들었죠. 자, 그래서 검색은 더 편중돼 있어요. 이렇게 확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이 뭐 시스템 일반 이런 데는 뭐 기본인 내용이고요. 그다음 디지털 수관은요. 의외로 구축 쪽에서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내는 영역,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 싶은 것들을 짚어가다 보면은 뭐 목록 시스템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출하고 달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기출 분석에서 이제 출처 조사를 해보니까 기출 분석에서 나왔던 것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동일한 평가 그러니까 출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 문을 물어보는 방식만 바꿔서 출제 지점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목록 시스템, 편목 시스템 이것도 옛날에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도 나왔었죠. 그렇죠? 디렉토리도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비중이 큽니다. 요즘에 그 상호 운용성, 메타데이터, 뭐 글램, 뭐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글램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문문 풀 때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서로 상호 운용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글램을 만들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장서를 통합할 거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러려면 장서를 통합하고 그 메타 정보를 통합해야 되니까 메타데이터 관리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만한 게 여기. 그다음 네트워크 기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DOI. 그다음에 뭐 DOI만 주고라고 나왔죠 이번에도. DOI 식별 체계. URL 뭐 식별 체계 엄청 나왔죠.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 요건 이제 시멘틱. 이번에 시멘틱의 피라미드 나왔죠. 그러니까 시멘틱 이거 요쪽에서 이제 메인으로 잡혀요. 복합 문제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복합 문제도 검색하고 섞어서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크랑도 이번에도 마크가 비슷하게 나왔죠. 마크랑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록 시스템하고 당연히 마크가 연결되는 거고 거기에 디렉토리가 나오는 거나 리더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디지털 소관 쪽이나 검색 쪽은 정보봉사론과 다르게 정보봉사론에게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영역이 출제 영역이 있어요. 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에요. 이 학교 도서관이 참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일반론하고 학교 도서관만의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학교 도서관만의 경향으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게 MBO 나왔잖아요. 그쵸? 목표관리법. 그 부분은 저기 경영학 일반 쪽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 교수님 책에서도 MBO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오고 송 교수님 책에서도 MBO는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 수준을 미미하게 다뤄지고요. 도서관 교역론 책 있죠. 도서관 교역론에서는 좀 다뤄집니다. 좀 다뤄지는데 MBO까지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설명 관련된 부분은 안 나와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경영 일반 쪽에서 MBO를 다룰 때 나왔던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그 학교 도서관의 그 학교 도서관에서의 경영의 성격도 있었지만 일반론적 성격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 도서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경도돼서 많이 기울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교육과 협력 수업과 이쪽으로 많이 맞추실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냐.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녹화 끄고 그냥 나도 들은 얘기나 소문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몰라요. 몰라 이미 뱉어버렸어.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서 관리는 여기 기본으로 나와요. 장서 관리가 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 인사조직과 관리나 경영 관리, 경영에 의해서 이것도 이번에 나왔죠. 경영에 의해서 사명, 목적, 목표 나왔고, 교육 서비스가 협력 수업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는 우리 정보 서비스로는 교집합이라서 한 문제 빼고서는 다 그냥 저쪽으로 몰았어요. 어차피 학교 수관 이게 종합적인 영역이라 가지고요. 몰았고, 교육 서비스가 이용자 교육, 리터러시 교육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였고요. 홍보와 마케팅 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한번 나왔었고, 경영 통제와 평가 쪽에서 MBO 같은 경우가 목표관리법 같은 경우가 경영 계획에도 포함이 되지만 경영 통제에도 포함이 돼요. 그런 거랑 연결해서 나올 거. 저작권에서도 저작권 법도 나오긴 했었죠. 네, 저작권 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CCL 나왔죠. 이번 CCL이 이제 디지털 수관하고 여기하고 교집합이에요.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얘기하는 거고, CCL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관에서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교집합 영역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런 정도로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독서교육. 독서교육은 이번에 가장 많이 핀트가 이렇게 벗어났어요. 이번에 여기서 여러분 아마 이거 뭐야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원래 독서교육 내용체계와 계획이 잘 안 나오는 출제 범위였거든요. 잘 안 나오는 범위인데 이번에 여기서 세게 나왔죠. 그쵸? 여기서 세게 나왔어요. 독서 교육 쪽 있죠. 교육 계획 이쪽 있죠. 이쪽에서 세게 나온 편이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서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독서교육 방법, 근데 방법에서 뭐 독서교육 전략이나 이런 거 왕창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 독서의 개념과 유형 뭐 이런데 심리적 기초나 독서의 개념과 유형 이런 데서 나왔던 그 우리 여교정문 이런 거 외운 게 암기법 있었잖아요. 그죠? IASL인가? 그죠? 그런 거는 당연히 쉽지 이렇게 해서 내셨던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가 이 독서교육에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다 틀어져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는 지점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옛날엔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본 느낌이랄까? 우회에서 쑥 던졌던 느낌이랄까? 네, 그게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중심으로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출 회독을 한다면서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해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기출을 너무 보다 보니까 기출만 보게 되고요. 기출에 나온 방식만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원래 기출은 처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기가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가리면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난 매체로는 진짜 딱 이래요. 매체의 종류와 특성 이거 객관식 시절에는 나올 만한 부분이었고, 교수 매체 활용 교육 있죠. 여기가 이제 보통 어슈어, 디겐캐리, ADDI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또 일부 교육학 관련된 문제들 있죠. 교육학에서 배우는 뭐 타일러라든가 뭐 백워드 교수 설계 이런 것들 나오는 데가 이제 저런 쪽이었죠. 교수 매체로 정보 매체론이 이제 딱 그 영역이에요. 우리 문정과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우리가 비교수 교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교육을 추구하는 거잖아. 이용자 교육을 직접 하고 학교 수업과 참여하고 우리가 교수 교과가 되는 것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과 교육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교과 교육에 대한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 내용은 있는데 교과 교육이 좀 약한 편이에요. 교과 교육이 좀 약한 편. 아까 처음에 분석할 때도 잠깐 보셨지만 여기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 원래 우리 과는 이게 없어요.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이 없는데 제가 공청회 가갖고 이제 변희열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관종에 상관없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교과 내용으로 잡고, 학교 도서관이라고는 관종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걸 교과 교육으로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 공주대 교수님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우리 문정과에 있어서의 교육 관련된, 그러니까 교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비중이 되게 높았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안 나왔어요. 매체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네, 뭐 갖다 붙이면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도서관 안에서 소화되는 부분이어서 매체론만 독립적인 영역은 좀 없었어요. 지금 아무래도 문제 스타일이 너무 달라진 걸 이 정도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익숙했던 스타일과는 좀 벗어난 편이라 출제위원들이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출제위원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바뀌니까 좀 적응이 좀 필요했을 만한 분인데 다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럼 2022년 뭐 올해 건 어땠냐? 예, 지금까지 그랬다면 보니까 역시 비중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매체론 하나가 빠져 있고요. 매체론 하나가 빠져 있고 어디 갔지? 여기 매체론이 없죠. 아예. 여기 있다. 여기 매체론 0이고 매체론 0이고 그다음에 배점들이나 뭐 퍼센테이지 비율 보면 교육, 목록, 분류. 이 목록도 아마 디지털 수건하고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차이가 살짝 나는 거고요. 검색론, 뭐 봉사론, 학교수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학교수관 배점 18점 좀 꽤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정보봉사론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매체론이 빠지고 봉사론이 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제 카페에 보면은 작년도 분석 자료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 나온 거 있나 봤더니 이거는 우리 파리원칙회의에서 했던 거 맨날 했었던 거지 않아요. 근데 문제로 물어보진 않았었죠. ICP. ICCP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61년 제정된 파리원칙회의가 ICCP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하거나 확장했기 때문에 그냥 ICP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RDA 뭐 이거 내용 유형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RDA에서 했던 거 물어봤었죠. 보면 기출 변형이었어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제로 규칙 이게 제로 규칙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쵸? 제로 규칙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주제 각각 동등하게 다뤄져 있다. 이건 뭐다? 삼자 포괄이고 한중일어의 이해니까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거에 개념이 되겠죠. 이것도 그렇게 뭐 난이도 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영문원 빈도죠. 예, 영문원 빈도. 이게 이제 영문원 빈도가 좀 피곤했어. 영문원 빈도 좀 피곤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문원 빈도를 가지고 이게 저기 그 이수상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책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장서 빈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장서 빈도에서 잠깐요. 네, 하울링 정리했습니다. 네, 요럴 때 채팅을 하시는군요. 네. 이게 지금 음소거를 걸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참여하시면서 켜져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예요. 장서빈도 제가 한번 그 이수영 선생님 책에 보면 전체 문헌을 고려해가지고 장서빈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습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장서빈도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고 보세요. 그 다음에 영문원비도 구하는 방식은 항상 제가 정해드린 대로 말씀드렸어요. 기출 때도 이거 뭐 지금 모의고사 때도 했지만 이거는 어디야 저기 공무원 시험에 아예 나왔어요. 2021년도 공무원 시험에 아예 나왔던 거고 전공 뭐 모의고사 때도 한번 했었고 이게 왜 안 보이시는구나. 모의고사 때도 이거 했던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했었고 그다음 여기서도 그거랑 다를 바 없이 나왔었고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아쉽다 싶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다 싶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헷갈리시면 안 됐었던 건데 게다가 작년 문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잖아요. 원래 원칙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같은 동일 분야가 나오면 안 돼요. 동일 분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비틀어서 물어보는 방식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영문원 빈도는 교수님들 특히 정보검색 교수님들이 되게 잘 좋아하는 출제범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너무 아셨어요. TF IDF 기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TF IDF를 갖다 TF에서 IDF를 빼신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법이니까 TF IDF 기법이니까 그쵸? 참 좀 아쉬워요. 물어보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그 씌우는 거 이거 계산 못 하잖아요. 그쵸? 로그 씌우는 거 계산을 못 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값도 이미 주어져 있는 부분인데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건 기타제법 있죠. 기타제법. 기타제법도 제가 이거 기출변형 때도 했었어요. 이거 자주 냈던 문제예요. 기출변형에서 9번, 16번 뭐 했었고, 이거 아마 모의고사 때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네. 기타제법은 뭐 똑같은 것도 이제 같은 지문도 활용했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어필드 특징. 여기서 공공으로 시작되는 표시기호 부여된다. 뭐 제어필드 특징이란다. 도서관 통합 시스템, 서브 시스템 모듈. 그 다음 요 밑에 가면 디렉토리 구조 나와요. 디렉토리 구조 나오거든요. 그 디렉토리 구조랑 관련해서 요거 나왔었죠. 요 부분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거 필드 길이 여기 채우는 거죠. 필드 시작이 미안합니다. 필드 길이, 필드 시작 위치 요런 거 채우는 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록 시스템이죠. 목록 시스템. 서브 시스템에서 모듈 이것도 한번 갔던 거 그 기출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완전 생전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생전 처음 본다고 하셨었는데 보니까 이제 탁 보고 헉한 거야. 왜? 악보다 마이크로필름이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야. 물어보는 본질은 악보다 마이크로필름이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본이다 복제본이다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을 한 거야 분명히.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못 채운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악보의 자료 특성상에 해당하는 필드들. 이것도 우리 몇 문제 이거 다 못 넣어가지고 여기 요거밖에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울에는 여기다 니은에다 발행사항 집어넣는 걸 거고, 그죠? 발행사항 원본 그러니까 260이니까 이건 마이크로 자료로 되어 있지만 마이크로 자료로 되어 있는 거에 이제 그 발행사항 같은 거 넣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원본의 발행사항이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발행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에 들어가는 거는 원본 발행이죠. 원본 또는 원본 발행사항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요거 우리 저기도 나와요. 기출변형에서도 요거 한번 했었고, 여기 원화. 그쵸? 원화 또는 원본. 그래서 이렇게 기출변형에서도 한번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 마이크로 자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원래 물어보는 것의 본질은 뭐였냐면, 악보다 마이크로 자료다. 이랬던 거죠. 이게 이제 말이 많았어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이 마시다 시니치 자기 판단 행동 변형에서 제가 이거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는 독서 감상문의 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다 나오긴 힘들지만 다 나오긴 힘들지만 요거 정도는 알아두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출 변형으로 봤던 거지.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시니치에 또 나왔죠. 시니치가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개인 독서 카드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독서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열린 답안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독서력도 알 수 있고 독서 능력, 독서 취향, 뭐 경향 엄청 많이 알 수 있죠. 그거는 다 열린 답안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요거 스파클 같은 것도 좀 봤었고 이 그림도 뭐 몇 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니은에 여기 RDF가 있으니까 RDF S가 들어가겠죠. 스키마 여기 RDF랑 RDF 스키마거든요. 그죠? 봤었던 것 같은 거지. 이것도 모의고사 7회 때 했나?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신토피컬 엄청 많이 했죠. 이거 틀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토피컬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도 신토피컬 했고 분석 독서 많이 했었습니다.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정보생활 이것도 CCL은 똑같이 나왔어요. CCL은 바이 NC 에세이 있잖아요. 바이 NC 에세이 이제 모의고사 8회 여러분이 너무 문제 어렵다고 답안 안 보낸다고 그랬다고 했었던 얘기를 전해들은 마인드. 모의고사 8회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꾸 냈냐면 요 바이 NC 에세이가 공무원 시험에 살살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후보로 나올 만하다 싶어가지고 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난 도서관과 정보생활 부분에서도 도서관 정보생활에서도 그 목차는 봐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차 관련된 걸로 나왔었죠. 그 부분들 계속 나오네. 자, 여기 시소로스는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시소로스에서 뭐 동의어나 유사동의어 찾아보자. 뭐 여기서는 유즈드 보니까 동의어겠죠? 뭐 그런 거 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연산의 우선순위 내가 그때 아마 해설할 때 착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가로더라고요. 원가로 비워놓은 빈칸이 아니라 원가로 순서대로 하는 거라서 게다가 뭐 낫도 빼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라서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거 되게 쉽게 낸 문제였어요. 검색 정박적으로 좀 쉽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메타데이터에서 우리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기억에 타이틀 오죽 쉽게 냈으려면 타이틀까지 넣고 슬래시 넣는다 이거 DY 내 물어보는 거고 DY 몇 년 나왔으니까 틀릴 수도 없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서지사항을 보고 메타데이터 더블링코랑 연결해서 풀어봤던 게 오히려 내가 풀어봤던 기출변형으로 풀어봤던 게 더 어려웠던 거지 뭐. 여기 이렇게 됐는데 그쵸? 어렵지 않죠? 그 토마스 그린 지으면 크리에이터 번역하고 그림이 컨트리뷰터 디그리율이 컨트리뷰터 이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살짝 돌아가 있는 거. 보통 B 중심으로 봤던 게 이제 막료 조직, 위원회 조직이었잖아요. 그럼 복습할 때 당연히 모두 봐야 돼? 당연히 개선 조직 봐야죠. 그래서 실제 개선 조직이었던 거고, 저희는 위원회 조직 물어봤었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명령 통일의 원칙, 뭐 분업화의 원리, 이것도 시험에 우리 기출변형 때도 많이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낯설진 않잖아요. 이게 낯선 게 아니야. 독서 교육이 왠지 낯설고 안 나올 것 같은 게 나왔던 거예요. 드러커 딴 건 몰라도 MBO만큼은 맞출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이건 제가 목표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냈었던 거죠. 뭐 어디 갔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모의고사 7회 7-1회 요 방식이고, 조직이 전체 목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이 전체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 목표를 가지고 일치시키는 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갖고 나중에 해보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게 제일 답답을 찾을 때 오래 걸렸어요. 목표를 세울 때 전제 조건. 저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한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 조건에는 목표 설정의 구체성과 달성 시기의 명확한 명시 등이 포함됩니다인데 저 말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찾는 게 우리 전공책,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책 한 4개 정도를 다 뒤져봐도 학교 도서관 관련된 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교육론, 대학 도서관 교육론, 그 다음에 도서관 교육론 다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영학 일반 쪽에서 MBO 쪽에서 좀 찾았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일반론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 이제 문헌 출처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오픈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답만 올려놨는데 출처는 지금 문헌 출처 조금 더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그 영역이 오히려 위에 MBO나 이런 거보다 얘가 더 조금 힘들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명 들어가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거 IASL 이것도 여교 정문으로 맨날 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학교소 운영론에서 우리 1, 2번 뭐 기출변형에서 했었던 거, 이게 IASL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또 채워넣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럼 이 정도면 많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 교육 계획서 일부다 라고 났던 거, 이거 도서관 이용 교육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목표 수시용 가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게 딱 그 말이 있어요. 조직화된 도서관 시스템과 선택된 참고자료 이용률에 대한 이해를 교육 목표로 한다. 명시되어 있죠? 이것도 기출변형. 자, 그 다음에 정확률, 재현율 뭐 맨날 했던 거죠. 배제율, 그죠? 배제율. 그 다음에 웹 검색 엔진으로 검색할 수 없는 웹전, 이게 이제 심층 웹, 심층 웹, 딥웹, 그 다음에 인비지블 웹, 보이지 않는 웹, 다크웹,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서 뭐 어떤 그런 정도로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디지털 장서 개발 쪽에서 말씀을 드려요. 디지털 장서 개발 쪽에서 그거였고, 여기서는 뭐 무슨 율이었지? 배제율이었죠? 배제율. 뭐 공식은 다 우리가 직접 쓰는 것도 해봤었으니까 부적합률 구해봤으면 배제율도 구할 수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쉬웠던 거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뭐 정부 간행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하니까 에스컬 라이브러리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했었던 거잖아요. CDRS. 그 다음에 CDRS 뭐 단점 쓰는 거였던가 장점 쓰는 거였던가 나왔었을 텐데, 그것도 여기 CDRS 장점 단점 쓰는 거 한번 했었고, 이거는 제가 정보부사 이제 강혜신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이거 보시고서 아유 이렇게 쉽게 나왔네 이러시더라고. 잘 받겠다 이러시는데 헐, 다들 아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무안했어요. 진짜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이랬습니다. 지금까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봤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쭉 말씀하시는 그 평을 보면 어려웠다, 다르게 나왔다, 낯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려워 보이나요? 물론 낯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혀 얼토당토 않은 부분에서 안 배운 게 왕창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왕창 안 배운 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난이도가 있었던 느낌이 드는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게끔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MBO 저 봤던 거네. 뭐 문제 풀이 때 했던 거네. 이런 거잖아요. 좀 슬프죠? 그 아니 맨날 나왔던 그 맨날 내가 너무 쉬운 것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썩 그렇게 우리가 안 다뤘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 이거 질문하실 때 놀랐어요. 질문 들어올 때 이거 했는데 기억도 나고 제가 다 질문이 있어서 답변도 했던 기억도 나요. 카페 이렇게 댓글에 그쵸? 이건 왜 틀렸습니까라고 채점 그 요청하셨던 분이 하셨던 그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었어요. 뭔가 좀 그렇다. 맨날 했던 건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아마 그 일본 학자들이 왕창 나오면서부터 헉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에 대한 게 좀 적응이 덜 된 거냐면 낯선 문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적응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기존 출제 원칙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교수님들이 쉽게 내주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랑 교수님들 포인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안 좋은 방식이 하나 있냐면 기출 회독이라고 하는 표현 내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기출 회독을 하면은 방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다 말아먹어요. 기출에 없으면 안 근데 보면 기출 회독을 했다고 치는데도 지금 기출 변형에서 꽤 많이 뽑혀왔어요. 그러니까 기출 변형에서 뽑혔다는 얘기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형으로 냈는데 못 풀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윌슨은 창피해서 못 냈어. 윌슨은 그때 기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출을 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 지금 내가 세볼까? 여기서 우리가 기출 변형이 몇 개나 출제가 같은 동일 출제 분야가 있었는지 하나, 둘,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가 기출 변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난 기출을 회독을 했는데도 못한 거죠. 그쵸? 나 기출 회독했는데 기출만 그러니까 답만 외운 거죠. 기출에서 나온 답만 외우게 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운 것도 아니고 넓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반성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고시공부인데 임용고시는 고시공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졌다던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졌다던가 이런 것들 좀 있거든요. 뼈 때리지 말라고요? 가끔 좀 그런 거 있어요. 자, 미안해요. 자, 일단 잠깐 끊고 끊었다가 벌써 잠깐 몇 분 됐나? 43분 됐네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